영국이 무너진 날, 단 한 남자가 그 나라의 중앙은행을 박살냈습니다. 1992년 9월 16일 런던의 외환시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필사적으로 파운드화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하루에 15%까지 두 번이나 기준금리를 끌어올리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며칠간의 격렬한 외환시장 전쟁 끝에 파운드화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영국 정부는 35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손실을 기록했죠. 그 반대편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조지 소로스였죠. 그는 단 하루 만에 10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의 검은 수요일로 기록되었고 소로스는 영국 은행을 무너뜨린 남자라는 악명을 얻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한 국가의 중앙은행을 무너뜨렸다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 이야기는 냉혹한 천재 조지 소로스의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러시아의 금융위기와 연결되며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었죠. 많은 사람들은 그를 냉혹한 투기꾼이라 비난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를 시장의 천재라 불렀습니다. 조지 소로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과 박해 속에서 살아남은 한 소년이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거인이 되기까지의 극적인 여정이죠. 그의 투자 철학은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그는 시장이 합리적이라는 믿음을 비웃었고 대신 인간의 비이성과 편견이 만들어내는 혼돈 속에서 기회를 찾아냈습니다. 그의 반사성 이론은 월가의 상식을 뒤집었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한 그의 배팅은 때로는 전체 국가 경제를 흔들어 놓아 소로스가 가진 돈은 단순한 부를 넘어선 권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적 변화를 끌어내려 했고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을 통해 전 세계 민주주의 운동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논란도 함께 커졌죠. 그는 과연 시장의 예언자일까요? 아니면 혼돈을 즐기는 파괴자일까요? 그의 행동이 정당한 투자였을까요? 아니면 무고한 우리는 이 남자가 어떻게 전쟁의 난민에서 세계 금융을 뒤흔드는 괴물이 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조지 소로스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의 어린 시절부터 살펴봐야 해요. 1930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난 그의 본명은 슈바르츠 죄르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티바다르는 변호사였지만 단순한 법조인이 아니었어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군의 포로로 잡혀 시베리아에서 3년간 생존해야 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티바다르의 시베리아 경험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생존의 기술을 터득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을 기르게 되었어요. 탈출에 성공한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이러한 아버지의 생존 철학은 어린 조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세상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그럴 때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를 실질적으로 교육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규칙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티바다르가 아들에게 가르친 핵심이었어요. 이 교훈은 나중에 조지 소로스가 금융시장에서 보여준 파격적인 행동들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로스 가족이 누리던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1944년 나치 독일이 헝가리를 점령하면서 소로스 가족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계획이 동유럽으로 확산되면서 헝가리의 유대인들도 위험에 처하게 된 거죠. 당시 14세였던 조지는 나치 당국으로부터 유대인 공동체에 추방 명령을 전달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어요. 14살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임무였죠. 하지만 전쟁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는 티바다르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해 자금을 마련하고 가족 구성원들을 각각 다른 장소에 가짜 신분으로 숨겼으며 필요하다면 뇌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이때 조지가 목격한 것은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조지와 같은 나이의 유대인 아이들 대부분은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렸어요. 어떤 아이들은 학교에 권총을 가져오기도 했죠. 하지만 조지는 달랐습니다. 그는 1944년의 모든 공포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극도의 위험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가 위대한 투자자가 되는 데 있어 결정적인 특성이 되었습니다. 나치가 패배하고 철수했지만 나치의 패배가 진정한 해방을 의미하지는 않았어요.
한 악이 물러가자 더 나쁜 악이 그 자리를 차지했죠. 소비에트 연방이 헝가리를 점령하면서 새로운 공포가 시작되었거든요. 소로스 가족에게 소비에트의 점령은 나치 치하와 다를 바 없는 악몽이었습니다. 특히 조지의 누나가 소비에트 군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가족 전체가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어요. 이러한 연속적인 트라우마는 젊은 조지에게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과연 어떻게 돌아가는 것일까? 왜 선량한 사람들이 고통받아야 할까? 이러한 철학적 질문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17세 생일을 맞은 조지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족을 떠나 서유럽으로 향하기로 한 거예요. 이는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찾기 위한 모험이었습니다. 목적지는 런던이었어요. 런던에 도착한 조지는 완전히 무일푼이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웨이터로 일하며 손님들이 남긴 음식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죠. 하지만 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바로 런던 정경대학교 LSE에 입학하는 것이었습니다. 런던 정경대학교는 당시 세계 최고의 경제학 교육기관 중 하나였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학교가 수많은 세계 지도자들을 배출한 곳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엔 미지의 세계에 던져진 외로운 사람에 불과했지만 소로스는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학업에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인생을 바꿀 만남을 하게 됩니다. 칼 포퍼라는 철학자와의 만남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칼 포퍼는 당대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문제의식은 명확했죠. 포퍼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저서로 유명했는데 그의 핵심 이론 중 하나가 바로 반증 가능성이었습니다. 이는 어떤 이론이든 반박될 가능성이 있어야 진정한 과학이 될 수 있다는 개념이었어요. 포퍼의 이론은 조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완벽한 지식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동한다는 가르침은 그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전까지 목적 없이 살아가던 조지는 이제 철학자가 되어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대학원 진학을 위한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거죠. 생계를 위해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로 일해야 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더욱 절실하게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어요. 그때 조지의 눈에 들어온 것이 금융업이었습니다. 그는 런던의 모든 행 임원들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한 상업은행에서 수습 직원으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금거래와 차익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트레이더로 일하기 시작한 조지는 다양한 시장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방법을 배웠어요. 하지만 2년 후 그는 이 일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큰 기회를 찾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죠. 1950년대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었어요. 아이젠하워 정부 하에서 경제는 37%나 성장했고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몰려들었어요. 1956년 조지도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소박했어요. 5년 동안 10만 달러를 모아서 그 돈으로 편안하게 살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월스트리트에서의 시작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금융회사에서 차익거래 트레이더로 일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소로스는 업계에서 자신만의 우위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러던 중 조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당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각각의 시장을 독립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는 세계 금융을 하나의 상호 연결된 시스템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관점은 투자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지는 전통적인 경제 이론이 현실 세계에서는 전혀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은 시장이 항상 균형을 향해 움직인다고 주장하는 이론이었는데 조지는 이것이 완전히 틀렸다고 봤어요. 대신 소로스는 금융의 현실 세계가 혼돈스러운 시스템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모든 인간 활동은 필연적으로 현실과 참가자들의 기대라는 두 가지 힘에 의해 움직여요. 이 둘은 서로 의존하지만 인간의 인식은 편향되고 결함이 있기 때문에 항상 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격차가 거래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그의 핵심 통찰이었어요. 이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면 그 두려움 자체가 현실에 영향을 미쳐서 실제로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뉴욕에서 강도를 당할까봐 두렵다면 거리를 걷다가 매우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조심스러워지면서 오히려 더 쉬운 표적이 되어 결국 두려워하는 바로 그것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지나친 낙관도 마찬가지로 현실을 왜곡시킵니다. 소로스는 우리의 현실이 사람들이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혼란스럽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재귀성 이론으로 체계화했어요. 현실에 대한 편향된 인식은 사람들을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게 만들고 이것이 소로스가 이용할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1969년까지 그는 월가의 다른 모든 사람보다 10걸음 앞서 있었죠. 트레이더로서 25달러를 저축했습니다. 1960년대 기준으로는 상당한 금액이었지만 자신만의 펀드를 시작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했어요. 하지만 트레이더로서 수년에 걸쳐 소로스는 많은 부유한 유럽 투자자들과 강력한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소로스의 펀드에 6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인맥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의 투자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재귀적 호황불황 추세를 찾아내서 상승세에는 매수하고 하락세에는 공매도한다는 것이었죠. 1969년이라는 시기는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기에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당시 부동산 투자 신탁 REIT, 새로운 인기 투자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REIT는 투자자들이 상업용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력적인 방법이었어요. 조지는 이 새로운 자산 클래스가 전형적인 호황-불황 사이클을 겪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의 예상에 따르면 REIT는 3년 동안 계속 상승한 후 폭락할 것이었어요. 이러한 추세를 활용하기 위해 그는 대량의 REIT를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부동산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수익을 낼 기회를 봤기 때문이라는 점이에요. 예측대로 상승 과정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린 후 3년 후 하락세가 시작되자 공매도를 통해 더 큰 수익을 거두었어요. 소로스 헤지펀드는 매년 거의 2배씩 성장하여 1973년까지 5천만 달러를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조지의 투자 스타일에서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자주 거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일단 베팅을 할 때는 보통 규모가 매우 컸고 때로는 전체 포트폴리오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감한 투자 방식은 그의 어린 시절 극한 상황에서 생존해야 했던 경험과 무관하지 않아 보여요. 하지만 펀드가 점점 커지면서 조지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워졌어요. 자신과 같은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짐 로저스였어요. 엘라베마 출신의 짐 로저스는 조지와는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남부의 작은 도시에서 자란 그는 뛰어난 학생이었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정치학, 경제학, 철학을 공부했어요. 겉보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사람이었지만 금융시장에 대한 글로벌한 관점에서는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세계 시장을 각 요소가 다른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 연결된 시스템으로 바라봤어요. 이러한 시각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1971년 닉슨이 달러와 금의 연결고리를 끊은 후 금융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고 이들의 글로벌 관점은 더욱 중요해졌어요. 1972년 소로스와 로저스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은행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예감했습니다. 1980년대 이전까지 은행업은 매우 규제가 심한 산업이었고 은행가가 되는 것은 그다지 매력적인 직업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돈이 시장에 쉽게 유입되기 시작하는 조짐을 포착했습니다. 그들은 주요 은행 주식을 최대한 많이 매수하라고 지시했고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50%의 수익을 올렸어요. 일부 은행들이 레버리지를 활용한 균형 잡힌 성장을 시작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거죠. 1970년대는 미국에게 어려운 시기였지만 소로스는 금융계에서 누구보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1970년대 거시경제 투자의 진정한 선구자였어요.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주식에 투자했고 어느 시점에서는 포트폴리오의 3분의 2를 일본 주식에 투자하기도 했는데 이는 1년 만에 2배가 되었습니다. 그의 펀드는 첫 10년 동안 무려 3000% 상승했어요. 1980년까지 월스트리트에서 전례 없는 성과였습니다. 소로스 펀드는
3억 8,100만 달러를 운용하게 되었고, 그는 양자 역학의 불확정성 원리에서 영감을 얻어 펀드 이름을 양자 펀드로 변경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조지는 신이 되는 것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상을 구한다는 어린 시절의 환상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메시아적 환상을 품고 있었죠. 저는 실제로 그 환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다소 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의 놀라운 실적을 보면 그가 정말 특별한 존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시장은 그의 거대한 자존심을 꺾으려 했습니다. 1970년대는 끝없이 치솟는 인플레이션의 10년으로 기억될 거예요. 연준은 1973년에 금리를 인상하여 개입을 시도했지만 대량 실험만 초래했어요. 1979년 초 인플레이션은 전년 대비 8%나 급등했고 동시에 미국 달러는 빠르게 가치를 잃었습니다. 마침내 폴 볼커 연준 의장은 실업을 초래하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한다고 결정했어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나쁜 것으로 봤지만 소로스는 이를 기회로 봤어요. 흥미롭게도 역사상 초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인 자산 중 하나가 바로 현대미술이었습니다. 3% 이상의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현대미술 가격은 23.2% 상승한 반면 S&P 500은 3.8%에 그쳤어요. 소로스는 볼커의 조치가 미국 경제에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은 정부 채권을 시장에서 더 낮은 가격에 매도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게 되죠. 소로스는 역전된 수익률 곡선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어요. 역전된 수익률 곡선은 단기 채권에 비해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강할 때 발생합니다. 소로스는 정확히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장기 채권을 매수하고 주식과 단기 채권을 매도했어요. 하지만 그의 타이밍은 틀렸습니다. 소로스의 예측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경제는 예상보다 훨씬 오랫동안 강세를 유지했어요. 1980년에 그의 펀드는 8천만 달러를 잃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첫 번째 큰 손실이었어요. 22%의 손실을 본 후 그는 헤지펀드 운영에 대한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투자자 절반이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1980년의 실망스러운 결과로 인해 소로스는 은퇴를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양자 펀드를 후계자인 짐 마커스에게 맡겼습니다. 마커스는 1982년에 69%의 수익률을 올린 33세의 뮤추얼 펀드 매니저였어요. 실제로 퀀텀 펀드는 1982년에 56.9%의 수익률을 올리며 놀라운 반등을 이루었습니다. 소로스는 마커스가 앞으로도 이러한 실적을 이어갈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1983년에 25% 상승한 후 1984년에는 겨우 9%에 그쳤습니다. 이는 소로스와 투자자들에게 큰 실망이었어요. 1984년 말까지 그는 아무도 자신만큼 훌륭하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3년간의 은퇴 후 그는 복귀를 결정했어요. 레이건 정부의 경제정책이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레이건의 원칙은 첫째, 한계 세율을 낮추고, 둘째, 규제를 완화하며, 셋째, 정부 지출을 억제하고, 넷째, 낮은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통화정책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레이건이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기 위해 원했던 방법은 강한 달러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미국이 더 싼 상품을 수입할 수 있으므로 가격 수준이 하락할 것이라는 논리였어요. 하지만 소로스는 1980년대 초 레이건의 고지출 정책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로스는 미국이 1985년까지 불황으로 향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은퇴에서 돌아온 그는 레이건의 강달러 유지 정책이 미국에게는 재앙이 되겠지만 자신에게는 수익을 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를 매수하고 미국 달러와 석유를 매도했어요. 그의 예측은 1985년 9월 22일에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10월 말부터 달러를 하락시키기 시작한 거죠. 달러는 엔화 대비 13% 하락했고 1년 후에는 총 25% 하락했어요. 소로스는 통화 거래로 1억 5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으며 놀라운 122%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때로는 10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많은 돈을 빌려야 했어요.
위험은 시장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움직일 경우 말 그대로 파멸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986년에 큰 수익을 올린 후 소로스는 자신의 종말 예측이 일시적으로 지연되어 미국 주식을 사들였어요. 폭락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기를 바랐던 거죠. 하지만 그의 타이밍은 다시 틀렸습니다. 1987년 10월 19일 다우 지수는 장기 및 단기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1950.76에서 300포인트나 폭락하며 마감했어요. 블랙 먼데이로 불리는 이 폭락은 소로스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유동성 위기에 빠졌어요. 포식자였던 그가 이제 먹잇감이 된 거죠. 소로스가 시장에서 곤경에 빠졌을 때 모든 트레이더들은 큰 고래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감지했고 모두가 기다렸습니다. 소로스는 195의 가격 수준에서 SP 선물을 매도할 수 있었지만 시장이 마감되자 240으로 돌아갔어요. 그는 월스트리트 트레이더들에게 분명히 이용당했습니다. 실제로 폭락으로 인해 소로스의 1987년 수익 전체가 사라졌어요. 소로스는 폭락에 대해서는 옳았지만 10월 손실 후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다행히 소로스의 다른 투자들이 결실을 맺어 그 해에 총 14%의 수익을 냈어요. 1987년 폭락으로 소로스는 다시 은퇴하고 싶어졌습니다. 약 15년 후 저는 왜 계속해야 하는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나 자신은 돈을 벌고 있지만 소로스의 투자 전략은 매우 긴장되고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저는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거리를 걸어가며 심장마비가 올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돈을 벌기 위한 이러한 긴장이 저를 죽일 것이라면 정말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저는 대담한 위험 감수 없이 자선 사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소로스는 자신의 펀드 성능이 저하될 것을 알고 있었고 평화롭게 은퇴하면서도 펀드의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 더 젊은 자신을 찾아야 했습니다. 1988년 가을 그는 바로 그런 사람을 찾았어요. 스탠리 드러켄밀러는 겸손한 출발을 했습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고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에 진학하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돈을 벌기 위해 캠퍼스에 핫도그 가판대를 운영해야 했습니다. 드러켄밀러의 경력은 졸업 직후부터 시작되었고 1988년 그의 전략적 공격적 투자 펀드는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드러켄밀러는 소로스를 만나기 훨씬 전부터 존경해왔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면에서 매우 유사했어요. 둘 다 학문적 금융 이론에 대해 큰 회의를 가지고 있었고 모두 큰 그림을 생각하는 사상가였으며 매우 실용적이었습니다. 드러켄밀러를 1년간 멘토링한 후 소로스는 마침내 양자 펀드의 완전한 통제권을 그에게 넘겼어요. 그때까지 저는 매우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었지만 조지와 함께한 후에야 자신감 수준이 매우 높을 때 실제로 얼마나 많은 베팅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믿는 것이 있을 때 그가 위험과 보상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은퇴 후 소로스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선단체에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학생 시절 칼 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의 영향을 받았을 때 실제로 개발한 프레임워크로 시작했고 열린 사회를 육성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했어요. 그가 떠난 후 펀드의 성과가 실제로 좋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로스가 자선단체를 이용하여 세계 지도자들에게 접근하여 더 나은 정보를 얻는다고 추측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1990년 이후 양자 펀드의 엄청난 수익은 모두 드러켄밀러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1992년 9월 16일 그 유명한 검은 수요일에 이르렀습니다. 이날 소로스는 영국 정부와 정면 승부를 벌여 역사의 길이 남을 승리를 거두게 되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경제학적 통찰력과 정치적 판단력이 결합된 결과였어요. 소로스의 전설적인 베팅은 그의 평생에 걸친 경험과 철학이 집약된 순간이었으며 한 개인이 어떻게 거대한 시스템의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조지 소로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금융 성공담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살아남은 한 소년이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거인이 되기까지의 여정이었죠. 그의 반사성 이론은 금융시장이 합리적이라는 전통적 믿음에 도전했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한 그의 베팅은
때로는 국가 경제를 뒤흔들기도 했습니다. 그는 시장의 예언자로 불렸고 동시에 무자비한 투기꾼으로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금융시장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을 통해 그는 전 세계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기부했죠. 그는 자신의 부를 사회 변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했고, 이는 그가 어린 시절 품었던 세상을 구한다는 메시아적 환상의 실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조지 소로스라는 인물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지만 그가 현대 금융사에 남긴 족적은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